크립토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에릭의 거장연구소 이윤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나오시면 항상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리고 항상 해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리까리한 타이밍에 나오십니다. 사고가 터졌을 그렇죠. 때마다.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네, 지금은 또 어떤 사고가 있는지. 지금 예. 사실 이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말에 나오셨으면 참 좋았겠다. 베센트가 네. 얘기하고 바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네. 어제 사고를 한번 또 쳤죠. 베센트가. 생각 못했는데. 네. 네. 뭐 TGA 잔고를 바이백에 쓰겠다. 뭐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오늘 뭐 내용 중엔 있습니다만 네. 저는 지금 재무부가 바이백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채권 금리를 궁극적으로 낮추기는 힘들 겁니다. 퍼센트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미국 정부에서 사들여서 금리를 낮추는 거는 재무부가 아니라 결국엔 연준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연준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베센트는 왜 자꾸 이런 거를 하느냐? 채권 시장 안전이 첫 번째고 그리고 이제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 금리가 네. 올라가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2022년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파월이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거의 뭐 역사적으로 이례적인 속도로 거의 수직에 가깝게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라든지 우리 영국에서의 뭐 금융권에서 사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사고가 많이 터졌습니다. 만기 불일치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최종점은 놓치지 못하더라도 이 속도, 이 각도는 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의의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막 들떠 있으니까 찬물을 한 약간 바가지 찌끄리는. 진정해라. 네. 네. 찬물을 확 뿌려버리는. 그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달라지진 않겠지만 일단 정신 잠깐 차리고 약간 이런 그렇죠. 효과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굳이 하지 않더라도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네요. 네. 네, 지난 방송에서 대표님께서 그 미국 국채 두 가지 이제 비교하시면서 스프레드 네네.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시장이 연준을 완전히 뭐 신뢰하진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뭐 그 이후로 또 금리 막 오르고 했으니까 다시 이게 소용없이 되고 하는데 이제 뭐 그동안에 좀 새로운 움직임 뭐 TGA도 있긴 하겠지만은 또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전망이 이제 확실히 이 신뢰가 안 되는구나라고 했던 그 전망이 좀 확신이 되는 그런 모먼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네. 제가 어떻게 뭐 소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으로 그 당시에 이제 장기채 금리가 오를 텐데 오르는 거는 경제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아마 네. 이 미국 자산의 이제 장기채의 매력도가,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뭐 그 틈을 금이나 비트코인이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정확하게 뒷걸음질을 네. 잡은 거 아닌가요? 딱 쥐가 네. 거기 있었네요. 네. 카메라 예. 보면서 후방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때 그 생각이 좀 더 확실해졌습니다. 재무부의 대응이라든지 지금 채권 시장의 반응을 보면은 확실히 이거는 일시적인 급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그 주제를 가져왔는데 네. 네. 이제 투자 거장들이 사실 이 얘기를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왔어요. 매크로 구조가 변화하기 때문에 네. 채권 금리 자체가 평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구조의 변화로 올라가느냐 요걸 알아봐야 될 텐데 우리가 채권 금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생각하는 물가의 수준이죠. 그리고 네. 이제 실질 금리, 명목 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뺀 그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에 기간 프리미엄입니다. 기간 프리미엄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는데 한 달을 빌려준 거랑 10년을 빌려준 거랑은 리스크가 같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오래 빌려주면 오래 빌려줄수록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가상금리를 어느 정도 더 받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채권 금리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 세 가지 요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를 보면은 채권 금리가 그냥 단순히 일시적으로 오르고 뭐 재무부가 이렇게 노력해서 낮출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요. 우선 기대 인플레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물가 얘기를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만 요 그래프는 이제 CPI입니다. 빨간색은 2010년대고요. 네. 대표적인 이제 저물가 시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반전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2020년을 넘어가면서 완전히 물가의 상단 평균치 자체가 올라갔고요. 특히나 네. 2010년대는 이례적인 뭐 저물가 시대였습니다. 이거 심지어 더 길게 보자면은 이 검은색 화살표를 보시면은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40년 동안 물가가 우하향했었죠. 긴 트렌드로 보자면은 그 트렌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동력도 많이 늘어나고 뭐 중국이나 신흥국들이 이제 세계 경제 무대에 편입되고 그리고 또 소련이 붕괴되면서 여러모로 이 저비용 생산 체제가 굳혀졌습니다. 그런 네.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저물가를 만들었던 요인들이 완전히 다 반전이 됐죠. 탈세계화 때문에. 탈세계화의 특징은 결국에는 이제 한 나라에서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전처럼 뭐 이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은 저비용이니까 거기는 이제 제조업하고 뭐 선진국들은 고부가 가치 산업에 집중하고 이런 게 이제 안 됩니다. 선진국도 기초적인 제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밸류체인에 있는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원자재 역시도 이 탈세계화가 대표적인 특징이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네. 근데 원자재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한 자산입니다. 뭐 이란 전쟁과 유가를 보시면은 바로바로 그렇죠. 체감이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지난 40년 동안 물가가 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뭐 중국도 출산율이 제1과제입니다. 출산율을 다시 살리는 게. 그만큼 지금 인구 구조가 완전히 변화했고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중축이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은퇴를 하고 있죠. 베이비 부머 세대가.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여기다가 지금 AI, 에너지 전환 이런 것 때문에 인프라 다시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도 노후가 되잖아요. 그래서 교체 주기가 있는데 교체 주기도 하필이면 지금 딱 맞물려 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건설할 게 많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 들어갈 돈이 많다는 없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랐냐 이 그래프도 제가 자주 보여드린 그래프입니다만 이제 근원 CPI 지수입니다. 점선이 연준이 의도하는 2% 목표 물가고요. 이제 파란색은 실제 물가입니다. 보시면 2006년부터 2021년 제가 검은색 화살표로 표시해놓은 부분까지는 연준의 의도대로 물가가 잘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그러네요. 벗어났죠. 네. 다시 연준이 의도대로 2%로 돌아가려면은 CPI 0%가 5년 동안 나오든지 아니면 1%가 10년 동안 나와야 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 물가는 이미 올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 자체가 이제 상향이 됐다. 채권 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질 금리입니다. 실질 금리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목 금리에서 물가를 빼는 건데 이 실질 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정부 지출이라든지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소비가 늘어난다든가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것만큼 그만큼 이제 금리에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서 봤듯이 AI 때문에 정부 지출이랑 기업 투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역시도 앞서 봤듯이 평균치 자체가 올라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 금리 자체도 상향이 됐고 마지막이 제가 봤을 땐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기간 프리미엄에 있어서는 이제 드디어 채권 시장이 부채 문제를 우려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 미국 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요 그래프는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입니다만 요게 이제 2020년에 120%를 넘었다가 네.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하락하나 싶더니 다시 반등해서 또 120%를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 40조 달러에 달한다라고 또 이제 추산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은 우리가 지금 GDP 대비 부채도 볼 수 있지만 GDP 대비해서 그런 부채 이자를 얼마나 내냐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의 부담이 얼마냐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우리가 90년대에 고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제 2026년에는 이 새로운 고점을 갱신할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와. 이 말인즉슨 2차 대전 이후로 미국이란 나라의 부채 이자 부담이 역사상 가장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얼마 전에 지금 네. 이제 미국 부채가 40조 달러를 돌파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냥 뭐 세금 걷어가지고 갚는 거는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렇죠. 가장 많이 거론이 되는 게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성장 속도가 강하면
무리 없이 그냥 연착륙이 그렇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부채 다이어트파와 네, 이제 성장파가 나눠져 있는데 네, 성장파는 이제 모든 걸 다 AI에 걸고 있습니다. AI로 생산성이 늘어나면은 경제도 성장할 거고, 그리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은 가격이 네.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AI 때문에 이 부채 문제를 탑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내가 지금 빚이 10억인데 네. 지금 내 돈은 1억입니다. 그러면은 빚 10억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말고 1억을 10억으로 불리고 100억으로 불리고 1000억으로 불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그게 이제 AI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고. 네. 뭐 저도 뭐 기술에 대해서 긍정 편향이 있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없다고는 보기 힘듭니다만, 근데 이거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확률의 영역이잖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AI가 아무리 저거라고 해도 생산성을 증대한다고 해도 그거를 막 수십 년 동안 계속 막 10% 생산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부채를 해결해 가면서 성장세랑 부채 이렇게 문제를 맞춰서 해야 되는 해결한다기보다는 거잖아요. 약간 대증요법식으로 이 증상 악화를 좀 막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던데. 네, 사실 그 전례가 있긴 합니다. 이 그래프를 다시 보시면은 제가 네. 90년대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이 부채 이자 비율이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 이때도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해가지고 그 네. 뉴욕 한복판에 부채 시계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 부채가 얼마고 그러면은 미국 한 가정당 빚이 얼마나 있다라는 걸 만들어서 굉장히 심각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됐냐? 우선 첫 번째로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PC 혁명과 인터넷 혁명.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생산성이 늘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국이 이제 국제 무역 무대로 들어서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네. 노동력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글로벌리하게.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같은 이 생산성 혁명이라는 건 있습니다만 그쵸. 인구가 따라오지 문제네요. 않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인터넷 PC 이상의 생산성 효과를 내야 됩니다. 증가 효과를. 인구가 그만큼 그때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군요. 인터넷 혁명 플러스 중국 효과를 지금 와서는 AI 플러스 뭐 AI 로보틱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보겠다라고 한 뭐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 그 뭐랄까 성장파들은? 네, 맞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서 이제 에이전틱 AI가 들어서게 되면은 완전히 또 이 소프트웨어 생산성이 늘어나고, 하드웨어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피지컬 AI인데 근데 피지컬 AI도 사실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나요? 이게 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면요, 소프트웨어는 병목이 좀 적습니다. 네. 금방금방 퍼지는데 하드웨어는 병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송전 시스템이 확립이 됐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전기를 네. 이제 인류가 쓸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전기를 공장은 바로바로 못 썼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는 증기기관을 썼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쓰게 되면은 증기 엔진 가운데 가운데를 두고 그 공장의 기계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둘러 있는 모양새였거든요. 네. 증기 엔진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그거는 전기를 활용하는 시스템에서는 알맞은 이 기계 배치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배치를 하고 또 이제 송전 탑도 만들고 요런 게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송전 시스템이 확립된 이후부터 우리 생산 시스템이 전기를 써서 생산량을 늘리기까지는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드웨어는 뭐 한 가지 기술만 발전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기술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지금은 사실 뭐 지금 기술만 봐도 자율 로봇보다는 원격 조종 로봇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또 혁신을 이뤄서 정말 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이 충분히 신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근데 당장 우리 생산 시스템에 이거를 인간 대신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런 마찰 없이 그게 스무스하게 넘어갈 것이냐, 그거는 쉽지 않다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긴 합니다. 네. 쉽지 않네요. 예. 자, 두 가지 방법 다 그러면은 조금 쉽지 않은데 뭐 여기 이제 흐름에 약간 제가 껴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궁금해가지고 네. 세 번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를 크게 떨어뜨려서 그리고 그 사이에 생산성이 들어오는 돈으로 갚아버리자.
약간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실성이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부채 다이어트파들이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미국 정부가 지출을 일단 줄여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금을 늘려서 수입은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재정 적자를 완전히 줄여야 되고 네. 혹은 재정 흑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를 내려서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있는 부채가 높겠죠. 네. 당연히 약달러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 다이어트는. 그거는 현실성이 네, 있습니까? 어느 정도 그거는 일단 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정치적인 별로. 부담이 그렇죠. 상당히 크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물가를 일단 담보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까지 올리잖아요. 아, 물가도 지금 살기 힘든데 그렇죠. 여기서 세금도 올려 이러면은 너무 정업자니까 힘들죠. 또 나라는 돈을 안 쓰고. 네, 용감한 정권이 지지율 생각 안 하고 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쉬운 결단은 아니죠. 그렇죠. 아 어렵겠네요. 모든 길이 다 어려운 길이네요 지금. 네. 이게 아마 쉬운 길이었다면 우린 지금 부채 문제를 우려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미국 부채 문제는 그러면 미국의 높으신 분들이 고민하도록 하고 저희는 예. 이 부채 문제가 해결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알았으니까 그럼 이걸 투자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뭐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또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게 굉장히 또 이제 인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금리 자체가 우선 요 그래프가 30년물 금리인데요. 이제 네. 검은색으로 제가 표시해둔 부분이 네. 기준금리를 내렸던 시점입니다. 2024년 9월에 연준이 최초로 금리 인하를 했던 그 시점이죠. 그런데 금리를 내리면은 네. 채권 금리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금리를 내렸는데 내리기 전보다 금리가 네. 더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리를 내렸어? 그러면 완화적으로 가겠다는 거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국채 발행 더 하겠네. 이렇게 부채가 많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미국 재정이 불안한데 금리를 예전만큼 받아도 되는 건가 내가 좀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풍이 불었군요. 그리고 예.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인즉슨 이제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한 거장이죠. 이제 레이 달리오가 항상 하는 이제 장기 부채 사이클 얘기에 들어옵니다. 이제 레이 달리오는 이제 부채의 흐름으로 이 경제 그리고 세계 질서를 좀 설명을 하거든요. 이제 이 작은 물결이 단기 부채 사이클이고요. 이제 긴 물결이 장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네. 단기 부채 사이클은 한마디로 이제 2020년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부터 2022년 금리를 올렸을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제가 안 좋고 침체가 찾아오니까 연준이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이제 경제를 살리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고 경제가 사니까 경제도 살고 이제 자산 시장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과열이 되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연준이 다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은 이제 경기가 침체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하강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제 단기 사이클이고 그런데 이 단기 사이클을 반복할 때마다 전체적인 부채는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금리를 올리면은 디폴트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많은 네. 기업들이 파산을 하는데 그렇게 그냥 파산하게 두면은 경제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이 부채를 대신 인수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다시 경제가 아프니까 내가 금리를 내리고 부채 같은 거 돈 풀어서 내가 다시 사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국채도 매입해주고. 레이 달리오가 실제로 저 지금 빨간 동그라미로 진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요즘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진입 신호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기채 금리는 오르는데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요게 이제 완전히 그 패권국이 보증하는 자산에 대해 신뢰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시장은 이렇게 버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이렇게 되면은 정부가 부채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까 중앙은행한테 채권을 사라고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네. 말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니 YCC니 뭐 요런 게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연준이 장기채를 이제 사주게 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이 될 장기 거지? 부채 하강 구간으로 정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 시장에서는 더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군요.
시장에서는 아마 이제 연준과 싸우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당장은 돈을 많이 풀고 사주니까 그거는 당장은 금리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을 겁니다. 뭐 정말 잘하면은 트렌드를 반전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은 손해를 안 보냐는 얘기입니다. 연준이 그러면 그 부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금리가 올랐던 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도 오르고 실질 금리도 오르고 부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네. 문제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네. 연준이 돈 푼 거는 연준과 재무부가 돈을 푼 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당장은 돈 풀어서 막을 수 있지만 연준이 네. 그렇게 갖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네. 문제가 해결되지 예. 않는 이상 그렇다면 이제 중앙은행도 그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손해가. 그래서 과거에 뭐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파산했던 사례들을 보면은 중앙정부가 부채를 감당 못하니까 중앙은행한테 떠넘기고 중앙은행은 당장 발권력을 활용해서 부채를 샀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요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아, 파산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제 신뢰의 변화도가 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나요? 요 전반적인 상황을 활용해서 하는 걸 이제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달러의 이 신뢰도가 떨어질 거다, 영향력이 떨어질 거다에 베팅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금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금이 요거에 가장 큰 수혜를 지금까지 받았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비미국 중앙은행들이 자산 중에서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미국 국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를 나타낸 건데 노란색이 금이고요. 하늘색이 국채입니다. 근데 이제는 비미국 중앙은행들이 미국 채권보다 이제 금을 더 많이 가진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이 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의 수혜를 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때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수혜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게 제가 최근 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 가설 중에 하나인데 너무 궁금합니다. 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말이 최근에 가장 언제 나왔었냐면 작년에 이 관세 전쟁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때 셀 아메리카라고 이제 아마 언론에서 몇 개 이제 이런 키워드 보셨을 거예요. 미국 자산이 다 내려간다. 달러도 가치가 내려가고 네. 주가도 내려가고 그리고 이제 국채 가격도 내려간다. 네. 세 가지가 다 메이드 인 USA를 다 팔고 있다. 그러면서 뭘 사냐? 금이랑 비트코인을 사서 예. 금이랑 비트코인이 한 15일 정도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그때가 딱 그 그때일까요? 4월에서 5월 가는 그 사이였는데 네. 그 뒤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갑자기 나스닥이 반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나스닥의 힘을 받아서 또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 얘기하시길래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뭐 이 투자를 결정했을 때 네. 레이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매크로의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텀업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펀더멘탈이나 뭐 센티멘트라든지 그런 레이어가 또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합치가 돼야 되는데 물론 저는 이제 크립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비트코인은 참 어려운 자산이에요. 요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디지털 금의 성격도 맞다가 그렇죠. 순간 또 이제 어떨 땐 나스닥이랑 성장주의 붙다가. 성격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캐릭터 체인지가 잘 돼가지고 네. 좋은 국면에서 맞물려서 올라갔거든요. 올라간 건데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 전환성에. 네. 그 캐릭터 체인지가 엇박을 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금이 안 좋을 때 금이랑 같이 떨어지다가 맞아요. 성장주가 맞아요. 좋을 때 성장주도 왜 같이 안 그러는 올라가고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 국면들이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코인이 참 어려운 건데 저같이 맞습니다. 전동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게 과연 이 요번엔 캐릭터 체인지가 엇박이 이 박자를 잘 맞출지 네. 요거는 이제 크립토 씬에서 딥하게 봐야 될 문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박자를 타긴 탔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탄 모양새죠. 네. 이 지속이 될런지 지속이 될런지는 네.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아니 저는 어떻게 그래서 보죠? 그 가능성을 처음에 이제 올라갈 때는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제 베센트의 발언은 저는 그러니까 실제로 TJ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뭐 채권을 사가지고 채권 가격을 수급으로 올린다?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이게 시그널링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센트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것도 캐비넛이랑도 동문수학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캐비넛이 임명 과정에서도 베센트가 역할했던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캐비넛이가 여기서 그래 연주님 사주지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일단 하드머니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격이? 그건 맞죠? 네, 여기서 연준이 당장 참전하게 되면은 네. 연준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은 연준 쪽에 순응하는 반응으로 갈 겁니다.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마침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FOMC 같은 곳에서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워시가 마음대로 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하는 거는 그냥 워시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준 위원들이랑 상의 안 하고 사고를 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저는 워시가 생각보다 뭐 이렇게 톡톡 튀는 인물은 아니라서 네. 어느 정도 뭐 정제된 발언을 하긴 할 겁니다. 그 자기가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속해서 워시가 얘기했던 게 대차 대조표 줄이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잭슨홀이 혼자 나가서 아니에요. 채권 저희가 사줄 수도 있습니다. 연준이 상황이 급하면은 네.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같은 위원들이 이제 벙찌게 되는 거죠. FOMC 그렇죠. 위원들은. 근데 과연 그럴 사람이냐? 네.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 순간만 봐도 취임하기 전에는 워시가 베센트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고 트럼프가 직접 꽂은 사람이니까 금리를 내릴 거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 취임하고 나서는 굉장히 전통적인 연준 의장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 걸 보면은 물론 또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위원들과 뭐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뭐 연준의 의도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벙찐 얘기는 안 하진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안 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 기준대로라면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메시지로도 그러니까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야겠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이제 뭐 금요일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은데 한국 시간으로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잭슨홀 미팅에서? 저는 굉장히 좀 평이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연준 자체 아직까지는 뭐 정책적 변화를 벌써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갑자기 재무부에 이렇게 급격하게 발맞춰서 지금까지 연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완전히 틀어버리면은 그 워시 본인의 철학과도 좀 위배가 되기 때문에 뭐 깜짝 메시지는 발표는 안 할 것 같고 아마 되게 중립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파월이 굉장히 잘한 게 그거였잖아요. 중립적인 발언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원래 그 잭슨홀 주제가 결제 시스템 뭐 그런 겁니다. 맞아요.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런 얘기 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하면 또 이제 결제 시스템 얘기를 좀 하겠죠. 그리고 이제 YCC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제 시장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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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하나 드리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시장은 이제 채권 금리가 네. 다시 올라가겠죠. 5.2에서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조금 라인이 내려갔는데. 있습니다만, 네. 네. 네, 뭐 다시 5% 다 5.3을 향해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문제가 지금 베센트가 말하자면 재무부의 수장이고 뭔가 상단은 여기까지야 찍어준 느낌이거든요. 근데 요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면이 좀 안 서잖아요. 이럴 때 베센트가 또 뭔가 얘기하면서 튀어나올까요? 근데 베센트가 사실 말한 게 많이 틀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세에 대해서도 네. 몇 번 이제 실수를 한 적이 있고 또 유가에 대해서도 유가 안 오른다. 안 오른다. 괜찮다라고 했었어요. 전에 서졌을 때. 근데 이제 뭐 100을 뚫어서 결국엔 올라갔죠. 그렇죠. 유가 다시 그렇죠. 돌아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뭐 60달러대로 돌아가긴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센트도 틀린 적이 많기 때문에 틀리면은 그냥 조용히 뭉개고 갈 겁니다. 조용히 베센트 본인이 뭉개고 이제 뭉개고 간다. 과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이제 좀 네. 수그러도 그런 얘기 없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내려가고 그럴 수 이미 시장은 베센트의 말발이 안 먹힌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 역시도 처음에 바이백 프로그램 2배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네. 네. 5.3%에서 30몇 물 걸림 기준으로 거기서 떨어지다가 5.2에서 멈췄잖아요. 그렇죠.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미 지금 이 금리 상승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채권 금리가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계속해서 베센트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재무부가 돈을 풀고 연준까지 와서 뭐 채권 장기채를 사게 되면은 결국에 진짜 이제 장기 부채 사이클의 하강 구간으로 바로
고속도로를 타는 거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은 좀 더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베센트 발언 그리고 채권 금리 관련해서 이윤수 대표님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